네, 지난 3일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한미일은 강력 규탄에 나섰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북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포함한 한 주간 북한 관련 이슈를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떨어졌는데 일본이 아주 발끈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북한이 지난달 그 19일에는 이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요. 유사시에 그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 전력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미군이 도착할 걸로 예상이 되는 그 부산과 울산 등 이 주요 항구와 비행장 등을 타격하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거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그 보름 만인 그 지난 3일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 황해남도 운율, 그러니까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매우 가까운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었는데요. 한 발은 그 공중 폭발로 인해서 발사 순간에 바로 이제 실패로 돌아갔었고요. 나머지 한 발이 약 1,000km를 이제 비행을 해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구역 안에 이제 떨어졌습니다. 예. 일본에 향해서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요. 1998년도 같으면은 이제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지나서 다시 또 1,600km 정도를 날아가서 태평양 바다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해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처음으로 떨어져서 일본 측으로도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그 주한미군 또는 주일미군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6월에 무수단 미사일을 그 발사 과정에서 입증이 됐다시피 북한이 여러 차례 마음만 먹으면은 어느 지점이든지 이제 공격할 수 있다는 그 미사일 위협의 강도를 현재 높여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특히 3일날 발사한 노동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는 용서하기 어려운 이제 폭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나서 관저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안전 보장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말하는 등 일본이 매우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리 이게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돼 발사됐더라도 일본에서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나 또 어디서 발사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해서 또 논란이 일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통상적으로 일본 정부는 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이제 기미가 보이면은 지대공 유도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을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해상으로 이지스함을 이제 보내는 네.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노동 미사일이 황해남도 운율에서 동해상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발사가 됐는데도 일본 정부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거에 따르면은 이지스함이 이제 출동하지도 않았고요. 북한에서 그처럼 발사를 어느 곳에서 하는지 어느 시각에서 하는지 일본 정부가 전혀 몰랐던 깜깜이 발사였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제 불의의 일격이었다 이렇게 또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요. 일본으로서는 그동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어쩔 때는 그 미국보다도 더 빠르게 사전에 인지를 하고 파악을 하고 또는 이제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노동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이처럼 대응을 하지 전혀 못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로서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현재 대응책을 아주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는 일본에서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보일 경우에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징후에 상관없이 네. 상시적으로 파괴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방위성이 내려야 한다 이렇게 보고 현재 관계기관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이제 북한을 향해서는 요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그런 주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그 노동 미사일이 네. 일본 열도에 처음으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예.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커진 걸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도발을 할 때마다 안보리에서 좀 신속하게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 보면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임 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뭐 영향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이제 미사일 발사되자마자 가장 놀랐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 일본 예.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에서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회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당시 15개 이사국이 모두 다 거의 참여한 걸로 알려졌었는데 우리나라 특히 그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런 미사일 기술을 개량하려는 아주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목표 아래 현재 발사를 한 걸로 보인다. 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서멘사 파워 미국 대사 같은 경우에도 국제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대한 위협이다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도 높게 이제 비판을 했고 주한 일본 대사로 근무를 하다 이제 유엔 대사로 자리를 옮긴 배쇼 고로 일본 대사 같은 경우도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매우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점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이 새로운 단계로 이제 접어들었다면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 일본이 입을 모아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15개 회원국 전체 차원에서 합치된 하나의 성명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결의문이 또 채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러시아, 특히 이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에서 매우 여러 가지 교묘하게 방해하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처럼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이 지속될 걸로 현재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면은 향후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공조 체제는 상당히 가동하기 어려울 걸로 현재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건데 중국에서 계속해서 반발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경제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있었는데 상용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또 우리 한류 스타들에게도 화살이 향하는 모양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중국이 매우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도발을 감행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초기 단계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로서는 감지하기가 어렵고 중국의 반발이나 위협이 노골적이라 표현하기는 어려운 저강도 도발을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이제는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방금 그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그 상용 비자 발급 문제로 굉장히 한 차례 소동이 좀 벌어졌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인해서 상용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는 그러한 그 SNS 상에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그런 글들이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서 중국이 드디어 이제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긴장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중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비자 발급을 대행하는 여행사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승인을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작은 결정이 결국 이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큰 그 화제가 됐던 걸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정부에서 만약에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상용 비자를 발급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이처럼 여행사들을 통하지 않고 중국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업이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초청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국을 가기 위해서 상용 비자를 받기에는 굉장히 많은 장벽이 높아졌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류 스타들에 대해서 배척을 하거나 또는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국 내에서 많이 일어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남성 그룹 스누퍼나 또는 이제 걸그룹 왓썹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방송하고 있는 KBS 이텔레비전 그 수목 드라마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그 주연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빈 씨 그리고 또 수지 팬미팅 이런 모임들이 갑자기 이제 취소가 되거나 또 연기되고 있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민간 차원에서 또는 여러 가지 손에 잡히지 않는 여러 가지 확실하지 않은 단계지만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가지 영향력을 지닌 차원에서 우리 정부로부터 곤혹스러운 그런 난제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발, 보복성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드가 우리 주권과 또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번복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중국의 이제 불만 표출 수위가 점점 높아질 것 같은데 앞으로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우리로서는 이제 사드는 결국 이제 배치 결정이 났고요. 예. 이런 배치에 대해서 진행을 함과 동시에 또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발을 또 누그러뜨려야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이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예. 특히 이제 윤병세 장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외교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그런 고충들을 얘기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그 중국으로부터 반발은 좀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그 대응하는 태도를 이제 보였었는데 이 태도에 어느 정도 변화의 결이 좀 느껴지는데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면밀하게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자체도 이제는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중국의 그 보복설 또는 여러 가지 또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언론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언론에서도 연일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계속 낙관론만 내세우기에는 사태의 진전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이제 인정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이 이 대국이라는 큰 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드 배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권 문제에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이해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원만하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은 계속 기울여 가겠다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정부나 또는 이제 민관을 떠나서 여러 우리 민간 단체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이 사드 배치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득하려는 노력도 지속되지 않아야 하나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적 역량이 좀 집중돼서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리우올림픽 개막식이 열렸는데요. 최령해가 여기에 참석을 했죠. 북한에서도 최령해 리우 방문 소식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자, 먼저 북한의 보도 내용을 잠시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거위급 대표단이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진행되는 제31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30일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네, 북한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최룡해가 리우를 방문했습니다. 단지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만 이곳까지 날아간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선수 동료 차원 이외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최영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상무위원 현재 그 직함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이제 북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큰데 특히 이제 김정은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체육 강국을 이제 건설하게 하는 그런 국가적 사업에서는 이 최영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사로총에서도 이제 공직사에 입문을 했었고요. 본인 스스로도 과거에는 북한의 조선축구협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대한축구협회하고 똑같은 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축구협회와 태권도협회의 위원장을 거쳤습니다. 스스로가 이제 체육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최영해가 그동안에 실질적으로는 군을 장악할 수 있는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거쳤지만 현재로서는 다시 단체 담당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체육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2012년 이후에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을 당한 이후에 후임자로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체육을 이끄는 것은 이 최영해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최영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4년도에 인천에서 열렸던 아시안게임 폐막식에도 직접 황병서와 김양건과 함께 직접 참석을 또 했었는데요. 이번 리우 올림픽에도 역시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폐막식 정도나 참여할 걸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의외로
개막식부터 현재 참석을 해서 리우에서 약 일주일 정도 네. 행보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영애가 남미까지 직접 비행을 해서 날아가서 이렇게 올림픽 현장을 방문한 것은 현재 그 북한은 1월 달에 핵실험, 2월 달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에 국제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지금 제재를 받고 있고 고립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내부 엘리트들도 계속 북한을 등지고 있는 사례가 연일 국제 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러한 그 제재 조치가 가져온 여러 가지 몰고 온 여파로 인한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다. 그리고 이런 국가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스포츠 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그리고 최용해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판단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 리우 올림픽 개막식에도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직접 참석을 했고요. 이 참석 과정에서 눈인사나 또는 가벼운 제스처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딱딱한 이미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또는 엄격한 이미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현장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올림픽이라는 이런 무대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그 위상을 갖다가 국제사회에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에 관련은 있는 사람이지만 또 외교적 목적도 있었군요. 이 최룡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뭐 해외 인사들과 그 접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뭐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네, 최용해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중국에서 전승절 예. 그때 행사에도 직접 또 참여했던 네. 유일한 북한 측 고위 인사인데요. 당시에도 중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난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중국 인사를 만나는 것 정도는 예상이 되지만 국제적인 인물들이 최용해에게 직접 다가가서 인사를 한다거나 별도의 회담을 잡아서 이런 회담을 하는 경우는 어려웠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리우 올림픽에 각국의 정상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존 케리 국무장관 등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인사들이 참여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역시 부인과 함께 브라질에 현재 머물고 있는데요. 반기문 총장이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은 별도로 없다고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네.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일단은 남북 간에 특히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정치적인 위상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만남이 되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서로 스포츠 행사라는 그런 선을 그어놓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도 이런 자리에서 최용해 부위원장과는 만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현재 볼 수가 있고 역시 최용해 역시도 다른 정상들과의 어떤 만남이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개인적인 행보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용해가 이런 브라질에서 있던 일정보다는 브라질로 향하는 과정에서 경유지로서 네. 일단은 중국과 쿠바를 선택했다는 점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역시 어떤 노선을 통해서 그 나라의 중요한 정치적 인사를 만날지가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최룡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은 뭐 집권 초기부터 체육 강국 건설을 계속해서 표방해 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리우 올림픽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금메달 5개를 따와라 이런 주문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정말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욕심이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사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1964년도 인스부르크 동계올림픽에 첫 데뷔를 했었고요. 8년 뒤인 72년도 이제 미네뇽 올림픽, 우리가 말하는 하계 올림픽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올림픽 무대에서 북한이 땄던 메달이 가장 많았던 적은 4개입니다. 지난 2012년도 런던 올림픽까지 네. 포함해서 올림픽 무대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급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요. 예. 일단 이 4개보다 더 많은 5개를 따야 된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요구 사항인데 실제로 최용해 부위원장에게 질문을 했을 때 최용해 부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국제 선수들의 역량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성적 등을 비교를 해봤을 때 3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동메달 또는 은메달은 좀 더 많은 수를 딸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그보다 더 많은 역대 4개보다 더 많은 5개 또는 6개까지 다 따와야 된다. 이렇게 또 주문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브라질에 가 있는 최용해 부위원장은 굉장히 또 일정이 바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무지 동료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과연 이제 북한이 현재까지는 예상하는 것은 국제 스포츠계는 약 3개 정도 금메달을 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역도 그리고 레슬링 그동안에 이제 그 올림픽에서는 북한에게는 효자 종목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이변이 없는 한은 역도와 레슬링을 중심으로 메달밭을 형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체조에 양학선이 이제 이번에 불참을 했기 때문에 라이벌인 리세광 같은 경우가 무난하게 또 금메달에 도전하지 않을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 북한의 목표보다 우리 텐텐 목표가 좀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